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물 한 방울 안 갈고 14일 동안 태평양을 건넌다니 그건 수백억 원, 돈 날리는 짓이었으니까요. 양식 기술 세계 1등 일본조차 절대 불가능하다며 두 손 들고 도망친 분야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빈다며 조롱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컨테이너 안에 대한민국이 숨겨둔 시간을 멈추는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뉴욕 항구에서 문이 열리던 그날, 미국 검역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해야 할 곳에서 한국산 관거가 펄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무릎 꿇고 수입해가는 바다의 반도체. 세계를 경악시킨 통쾌한 대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코는 실패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5년 전 남미산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터진 암모니아, 수천 마리 집단 폐사였죠. 항구가 마비됐고 청문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일 무한수 한국산 활어라니요. 물을 안 갈고 태평양을 건넜다는 겁니까? 제 경험상 이건 사고입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동부 항만활어 검역 총괄 책임자죠. 2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서명이라고 합니다. 제 펜 하나로 수백만 달러 물량이 통과되기도 하고 전량 폐기되기도 하거든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의심되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는 더욱 확실해졌죠. 남미산 활어 보고서도 완벽했습니다. 수질 검사 합격, 운송 조건 적합, 모든 서류가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도끼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한 냄새였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였죠. 물고기들이 좁은 수조에서 배설한 독극물이 물 전체를 썩게 만든 겁니다. 수천 마리가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떠 있었습니다. 물은 탁하고 끈적했죠. 항구 전체에 악취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3번 했는데도 냄새가 코에 남아 있었거든요. 옷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죠.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해도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서류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수치와 냄새만 믿죠. 지금 제 책상 위에 한국산 광어 수입 승인서가 놓여 있습니다. 14일 동안 물을 단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활어는 사흘이 한계입니다. 72시간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물고기가 배설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산소는 바닥나고 물은 독극물로 변하죠. 자신이 뱉어낸 독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2주를 버텼다는 겁니까? 336시간입니다. 72시간 한계의 4배가 넘는 시간이죠. 일본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양식 기술 종주국이 수십 년 연구하다 포기한 방식이라고 했죠. 한국이 해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열면 5년 전 그날처럼 독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하얗게 배를 뒤집은 광어떼가 둥둥 떠 있겠죠. 썩은 물이 항구 바닥으로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즉시 폐기 명령서에 서명할 겁니다. 외교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수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 뉴욕 항만 검역소입니다. 한국산 활어 컨테이너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키 2배 높이의 육중한 철제 상자죠. 바다에서 묻어난 소금기와 녹이 철판에 얼룩처럼 남아 있습니다. 인부들이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안에 든 게 전부 죽어 있다면 항구 전체가 비상사태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출발지 제주도. 운송기간 14일. 수온 10도 유지. 물 교체 횟수 0회.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짚어봅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27년 경력에 손이 떨린 적은 2번뿐입니다. 5년 전 남미 컨테이너 때가 첫 번째였죠. 지금이 2번째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개방 준비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인부들이 컨테이너 잠금 장치에 손을 댑니다. 굵은 금속 걸쇠가 하나씩 풀립니다. 끼익! 육중한 철제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옵니다. 저는 숨을 멈춥니다. 5년 전 그 냄새가 다시 코를 찌를 준비를 합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과연 지옥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냄새가 없습니다. 5년 전 그날의 도끼, 코를 찌르던 암모니아, 그 어떤 악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하얀 김만 뿜어져 나오고 있죠. 이상합니다. 14일 동안 물을 갈지 않았습니다. 수천 마리 물고기가 좁은 수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설물 냄새가 진동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체의 이치니까요. 그런데 냄새가 없다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가지 경우뿐입니다. 하나, 물고기가 아예 없거나. 2, 출발하기 전에 이미 냉동 상태로 얼려버렸거나. 일본이 먼저 답을 알려줬습니다. 양식기술종주국 일본도 30년 전에 포기한 방식입니다. 수온을 낮춰보고 산소를 더 넣어보고 특수 약물까지 써봤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도착하면 절반은 죽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공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이제 막 양식업에 뛰어든 후발주자가 그 벽을 넘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죠. 하지만 그건 쇳덩어리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다릅니다. 물고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쇼크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극이다.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꽁꽁 얼려버렸기 때문이겠죠. 활어라고 속이고 냉동 광어를 보낸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로 발을 디뎠습니다. 냉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겨울 바닷바람보다 더 차갑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합니다. 양옆으로 특수 제작된 수조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수천 마리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물 튀기는 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발소리만 컨테이너 안에 울립니다. 인부 2명이 조심스럽게 제 뒤를 따라옵니다. 역시 죽었군요. 저는 수조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10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체감 온도는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온도를 바닥까지 내려서 부패를 막은 겁니다. 죽은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이려고 얼음물에 담가온 거겠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검역 시스템을 뭘로 보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까? 27년 경력의 검역관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개봉하겠습니다. 저는 인부에게 수조 뚜껑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을 시간입니다.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어있는 물고기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서에 첨부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인부가 수조의 잠금 장치를 풉니다. 달칵. 뚜껑이 천천히 열립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물속에 희미한 형체들이 보입니다. 바닥에 겹겹이 쌓여있는 납작한 것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가미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지 상태. 죽었군요. 제 짐작대로입니다.
수천 마리가 바닥에 깔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가 옳았고 제 경험이 맞았습니다. 14일 무한수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폐기 처분 준비해. 저는 뒤에 선 인부에게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역관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등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 저기. 눈. 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수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물속 바닥에 깔려있던 녀석. 가장 위에 있던 놈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수조들을 열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뚜껑이 차례로 열립니다. 모두 살아있습니다.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던 광어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가미가 천천히 열리고 닫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14일입니다. 336시간 동안 물을 갈지 않았습니다. 제 27년 경력으로 단언하건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처음 한국 이름을 들은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일본 학회에서였죠. 일본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한 초보였습니다. 종자도 일본에서 사갔고 기술자도 일본에서 초청했죠. 일본 서적을 번역해서 따라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받은 보고서들을 보면 참혹했습니다. 첫 해부터 집단 폐사가 터졌습니다. 여름 수온이 올라가면 때로 죽어나갔고 적조가 오면 양식장 전체가 몰살당했죠. 태풍 한 번이면 그물째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어민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양식장 하나에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망하면 집까지 날아갔죠. 일본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한국 바다는 광어 양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보고서 한 줄이 있습니다. 감으로 하던 양식을 과학으로 바꾼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온을 매일 기록하고 폐사율을 분석하고 사료를 연구했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렸습니다. 일본산은 12개월이면 출하됐는데 한국산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렸죠. 경쟁이 안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크는 광어를 만들어라. 과학자들이 전국을 돌며 수만 마리 중 가장 빨리 자란 놈들만 골라냈습니다. 상위 1%만 살렸죠. 그놈들끼리 교배시켰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 얻는데 2년씩 걸렸거든요.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세대를 거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장 속도 30% 향상, 폐사율 절반 감소. 드디어 일본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양식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됐고 가격이 폭락했죠. 수출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배로 보내면 2주가 걸렸습니다. 활어는 사흘이 한계였습니다. 일본도 포기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은 20년 전에 무한수 운송 연구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너무 들고 절반은 죽어서 도착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또 도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물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저는 다시 수조를 들여다봅니다. 광어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지느러미를 펼치고 물속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첨벙. 다른 수조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수천 마리가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잠들어 있던 녀석들이 생명을 증명하고 있죠. 제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일본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생물학 교과서가 전부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손을 떨며 수조 안에 손가락을 담급니다. 차가운 물입니다. 10도.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 온도에서 2주를 버텼다는 겁니까? 광어 한 마리가 제 손가락 옆을 지나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30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어민들의 결과입니다. 감으로 하던 양식을 과학으로 바꾸고 불가능하다던 벽을 넘어선 집념의 결과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이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인부에게 말합니다. 전량 통과시키십시오. 전량 통과시키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막았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제 앞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14일 무한수. 불가능하다던 그 기술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 함께 들어온 한국 측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작업복을 입은 바다 냄새가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는 수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7년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1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습니다. 그런데 7년을 버텼다는 겁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선발한 종자들이 계속 죽었거든요. 수온이 조금만 변해도 쇼크사했고 병이 돌면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손전등 들고 수온을 재고 죽은 놈들 건져내고 기록했죠. 태풍이 오면 그물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예산이 끊길 뻔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적을 요구했거든요. 3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으니까요. 연구 책임자가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차에 돌파구가 왔습니다. 2세대 중에서 유독 강한 놈이 나타났거든요. 병에도 안 걸리고 빨리 자라고 스트레스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놈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3세대를 만들었죠. 2011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조 속 광어를 다시 봅니다. 손을 넣어서 한 마리를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비늘도 윤기가 흐르고 눈도 또렷하죠. 제가 27년 동안 본 어떤 광어보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녀석들이 7년의 결과물입니까? 네. 보통 광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기존 광어로 무한수 운송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보통 광어는 스트레스에 약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아예 종자부터 바꿔버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청춘을 바친 한국 과학자들의 집념이 이 작은 생명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튼튼한 물고기를 만든 건 인정합니다. 빨리 크고 병에 강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라도 생명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아가미가 움직이고 세포가 활동하면 반드시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탁하지도 않습니다. 14일 동안 대사작용이 멈췄다는 뜻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생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생물학의 기본 원리죠.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자 대리인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재웠습니다. 재웠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장난하자는 겁니까? 물고기를 재웠다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게 하는 잠이 아니라 살리는 잠입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쓰게 만드는 거죠. 살리는 잠.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수조안을 봤습니다. 광어들이 아직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반쯤 깬 사람처럼요. 완전히 깨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쓰게 만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온도. 저는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수온 10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죠. 온도로 시간을 멈춘다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14일을 버틴 광어들이 살아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가 이 컨테이너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태평양. 이 거대한 바다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배로 2주가 걸리죠. 뉴욕까지는 더 걸립니다. 활어 운송의 한계는 72시간입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고 생물학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늘 꿈의 시장이었죠.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이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 산소 공급 장치, 수질 정화 시스템까지 동원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고 생존율 60%. 경제성 제로였습니다. 비행기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거든요.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깨끗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공식 결론이 나왔습니다. 활어 태평양 횡단은 불가능하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상식이 됐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접근한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본은 물고기와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깨워서 보내려 했죠. 산소를 더 넣고 공간을 넓히고 물을 갈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편하게 해주려는 발상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라니요? 물고기의 본능을 따라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물고기는 스스로 잠듭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봄을 기다리죠. 저희는 그 본능을 이용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겨울을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봄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2주 후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천천히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발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로 자연을 이기려 한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했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온도 제어가 안 됐거든요. 조금만 틀어져도 광어들이 깨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했죠. 반대로 너무 낮추면 얼어 죽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열 때마다 죽은 물고기 떼를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99%입니다. 99%라고요? 저는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최고 60%였는데 한국은 99%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겁니까? 그가 수조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조마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0.1도 단위로 실시간 체크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하면 즉시 냉각기가 돌아가거나 히터가 켜집니다. 0.1도라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태평양을 건너면서 파도가 치고 기온이 변하고 엔진열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0.1도를 유지합니까? 컴퓨터가 24시간 감시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식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밀공학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킨 겁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데 최첨단 기술을 쓴 겁니까?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운송 시스템 자체를 혁신한 겁니다. 저는 컨테이너 벽면을 만져봅니다. 차가운 냉기가 느껴집니다. 특수 단열재 사이로 정밀한 배관들이 숨어 있겠죠. 바다와 공장이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일본은 물고기와 싸웠지만 한국은 물고기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수조 안의 광어들을 다시 봅니다. 천천히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깨어나고 있는 녀석들. 2주간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활어는 3일이 한계다. 틀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활어는 없다. 틀렸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길은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99%.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최고 60%에서 손을 들었는데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는 한국 대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99%가 가능한 겁니까? 그가 수조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광어는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이라니요? 사람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만 광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변 물의 온도가 곧 몸의 온도가 되죠. 물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집니다. 그래서요. 몸이 차가워지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 호흡, 세포 활동까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말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도까지 내리면 광어가 잠든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대사율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산소도 거의 안 쓰고 배설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라니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명 활동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인다고요? 출하 일주일 전부터 수온을 아주 조금씩 낮춥니다. 하루에 1도씩 천천히. 광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마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광어는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쇼크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즉시 죽어버리죠.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생체 리듬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컨테이너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흔들림입니다. 배는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물고기에게는 지진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특수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조 안에 격벽을 설치해서 물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바닥에는 충격 흡수 장치도 달았고요. 광어는 흔들림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도, 적응, 진동 제어. 이 모든 게 완벽해야 9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온도 유지입니다. 그가 수조 측면을 두드렸습니다. 0.1도라도 높아지면 광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얼어 죽습니다. 정확히 10도여야 합니다. 2주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습니다. 특수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외부 온도 변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죠. 그리고 수조마다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수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있어서 전원이 끊겨도 48시간은 버팁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물고기 운송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킹업치라고 부릅니다. 왕의 광어죠. 최고 기술로 보호받는 광어라는 뜻입니다. 킹업치.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렸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어민들의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어민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수조 안의 광어를 다시 봅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난 녀석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지느러미에 힘이 넘칩니다. 제가 27년 동안 본 어떤 활어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활어, 운송의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일본은 기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산소를 넣고 물을 갈아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물고기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겁니다. 저는 대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낼 겁니다. 유럽, 중동,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문을 여는 순간 세계 수산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에단 콜드웰. 제 이름 옆에 승인 도장을 찍습니다. 이 소리가 신호탄이 될 겁니다. 한국 킹업치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 말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한식당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일본 최대 수산 기업 사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일본 양식업계에서 40년을 일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한국산 킹업치를 직접 시식하러 온 겁니다. 저는 미국 검역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킹업치 회가 올라왔습니다. 14일 전 제가 승인했던 그 광어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한 뒤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으로 들어간 녀석들이죠. 다나카 사장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회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서 살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14일을 버텼는데도 신선도가 완벽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0초, 15초.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다나카 사장이 눈을 떴습니다.
이건 우리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테이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측 대리인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죠.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14일을 버텼는데도 이 신선도라니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다나카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포기한 길입니다. 생존율 60%에서 손을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99%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한국 대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낸 겁니까? 한국 대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이미 성공한 나라였으니까요. 굳이 위험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군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시의 본고장, 양식기술종주국의 사장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완전한 제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나카 사장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국산 킹업치를 수입하겠습니다. 한국 대리인이 계약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종주국이 기술 수입국이 된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건을 사러 온 겁니다. 역사가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나카 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씨, 당신이 이 광어를 승인한 검역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5년 전 남미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14일 무한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40년 경력이 한순간에 낡은 지식이 됐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싸웠지만 한국은 물고기를 이해했습니다.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먼저 시작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나카 사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닙니다. 한국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한국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들이 주문하고 유럽 바이어들이 연락하고 중동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킹업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넘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까지 갈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그날의 컨테이너를 떠올립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깨어나던 광어들. 14일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던 그 순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넘어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양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양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테이블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한국산 킹업치 관련 서류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수입 신청서들이죠.
폐사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14일 무한수 운송에서 죽는 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 27년 경력에 이런 완벽한 수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제주도. 도대체 어떤 곳에서 이런 기적이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양식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조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펌프들,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곳이 세계 광어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양식장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이 생각납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 기술 배우러 갔을 때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종자도 일본 거, 사료도 일본 거, 방법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때로 죽어나갔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바다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공부했고 기록했고 바꿨습니다. 그가 양식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수조 안에 있는 광어들 전부 우리가 만든 종자입니다. 7년 걸려서 개량한 놈들이죠. 이제는 일본이 우리 종자를 사갑니다. 저는 수조를 들여다봤습니다. 광어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크고 건강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봤던 그 생명력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그가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리는 청정 해수입니다. 연중 17도를 유지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광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업이 아닙니다. 이건 첨단 산업입니다. 유전자 선별, 사료공학, 수질 관리, 온도 제어, 물류 시스템이 모두 집약돼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심장이라면 한국산 킹업치는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안에 최첨단 기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7년간의 실패와 성공, 데이터와 집념이 함께 녹아있죠. 저는 양식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곳 사람들은 일본을 우러러봤습니다. 배우고 따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추월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길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산 킹업치를 찾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두바이. 셰프들이 한국 광어의 품질에 감탄합니다. 14일을 버티고도 살아있는 생명력.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완성도입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합니다. 5년 전 남미 컨테이너 사고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활어 운송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썩은 바다의 냄새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컨테이너를 열 때마다 기대합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깨어나는 생명들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5년 전 남미 사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은 한국 킹업치 승인서가 놓여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절망과 희망이 나란히 누워있죠. 그날 컨테이너 앞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라고.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막는다. 그게 제 철칙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상식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동부 항만화로 검역 총괄 책임자입니다.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한국산 킹업치 승인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30년 땀과 눈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그리고 이제는 킹업치까지.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저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바다의 반도체, 킹업치가 그 시작일 뿐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적을 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